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쌍둥이 자매에 관한 이야기인데 혹시나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이랑은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예전에 제보가 왔던 내용이긴 한데 수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영상을 만드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이제 약의 용량만 늘릴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다시 설명하려 들면 또다시 그 역겹도록 동정적이고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겠지. 지금 나는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은 낡은 노트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점차 흐려지는 내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내 이름은 페이스이고 그레이스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 아니, 있었다. 불과 42일 전 그 쌍둥이 동생은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으니까. 그레이스는 부모님이 늘 바라던 바로 그런 완벽한 딸이었다. 온순하고 다정했으며 부모님의 말을 어겨본 적도 없다. 그레이스는 첼로를 연주했고 손톱은 언제나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성격만큼이나 고상한 취미였지. 그에 반해 나는 정반대였다. 성질 더러운 인간 그 자체. 중학교 시절의 절반을 학교에 남아 벌을 받으며 보냈다. 이유는 보통 선생님과 말다툼을 하거나 내 친구들을 험담한 애들을 두들겨 팼기 때문이었지. 우리는 낮과 밤처럼 극과 극으로 달랐지만 그래도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녀가 더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점. 아, 참고로 이건 질투 같은 게 아니다. 그것은 거실에 삐걱거리는 서랍장이나 엄마가 늘 태워먹는 팬케이크처럼 그저 우리 집안에 존재하는 사실일 뿐. 그리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이었고 세찬 비가 내리고 있던 때 경찰관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의 모자는 흠뻑 젖어 있었고 그것을 가슴께에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엄마의 머리가 나무바닥에 부딪히던 묵직한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나는 한순간 같은 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엄마 곁에 무릎을 꿇고 아빠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빠는 멍하니 서서 현관문만 바라봤다. 마치 그레이스가 금방이라도 웃으며 걸어 들어와 모든 게 그저 고약한 장난이었다고 말할 것처럼. 하지만 그레이스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집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문 앞에는 그 젊은 경찰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사고의 이유를 보자면 그레이스의 친구 중에 리엄이라는 놈이 있다. 어쩌면 남자친구였을지도 모르지. 그레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장례식에서 그가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후자였을 거라고 짐작했다. 물론 그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경찰 보고서상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있었다.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대체 왜 그레이스를 설득해 늦은 밤에 나가게 했어? 대체 왜 그레이스를 지키지 못했어? 대체 왜? 죽은 게 네가 아니야.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그레이스는 모든 것이 차분하고 평화롭게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좋아했다. 그러한 분란을 원치 않았을 거다.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그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충돌의 충격은 그레이스가 앉아있던 조수석에 거의 전부 집중되었다. 덕분에 우리는 죽은 그레이스의 얼굴을 두꺼운 베일로 가려야 했다. 관 옆에선 내가 그레이스의 손을 살며시 만졌다. 추운 겨울밤에 얼어붙은 들참새처럼 차가웠다. 왼손 약지에는 화학 수업 때 깨진 비커에 베어 생긴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흉터를 보며 엄지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문질렀고
아빠가 다가와 다음 장례 절차를 위해 자리로 돌아가라고 나직이 말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정말로 죽었다. 그 사실을 간신히 받아들이기까지 보름도 넘게 걸렸다. 그리고 적어도 이젠 슬픔의 밤을 새우지는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푹 불어 흐물흐물해진 시리얼이 담긴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 내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자, 마시렴 얘야. 엄마의 표정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모습. 자, 비타민C를 좀 먹어야지, 그레이스. 응? 엄마, 나 페이스야. 나는 엄마를 놀라게 할까봐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헌데 엄마는 얼어붙은 채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쳐 수척해진 얼굴 위로 고통스럽고 무언가를 참는 억지 미소가 떠올랐다. 물론이지.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일어나서 싱크대로 향했다. 슬픔은 사람에게 환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나는 더 따지지 않았다. 얌전히 엄마가 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전부 마셨을 뿐. 그리고 엄마가 주방을 치우는 동안 나는 슬쩍 차고로 나갔다. 아빠는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었다. 아빠 나 좀 봐. 내가 누구야? 베이스, 지금은 안 돼. 아빠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볼트를 조였다. 그의 말투가 평소와 같다는 것을 듣고서야 나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근처의 접이식 의자에 앉아 아빠가 자동차용 공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코끝으로 흘러든 엔진오일 냄새에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다.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이야기했다. 엄마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아빠는 못 믿을걸? 내가 농담처럼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몹시 심각해졌다. 그러더니 내 어깨를 움켜쥐고 말했다. 네 엄마가 지금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단다. 엄마한테 조금만 더 참을성을 보여주렴. 엄마는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어. 아빠의 말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저 네가 더 참아야 한다는 말. 마치 잘못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나는 순간 아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갑자기 그 얼굴이 끔찍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이 남자는 누구지? 정말 내 아빠가 맞나?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현기증이 밀려왔고 방금까지만 해도 말짱하던 엔진오일 냄새에 토할 것 같았다. 내 갑작스런 변화에 놀라 붙잡으려던 아빠의 소나귀를 뿌리치고 난 곧장 위층으로 달려가 내 방의 문을 잠갔다. 이제 보니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다.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 지금껏 일주일 내내 엄마는 나를 그레이스라고 불렀다. 그리고 엄마는 나와 대화하면서 네 언니가 살아있었을 때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이 그레이스가 아니라 나인 것처럼. 그러더니 언젠가부턴 아빠도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을 바로잡으려 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나는 페이스야. 죽은 건 그레이스라고. 비슷한 말을 200번은 되풀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반응은 정확히 똑같았다. 그들의 눈에 연민이 번뜩인 뒤 산타클로스가 실제한다고 우기는 어린아이에게 지어 보이는 것 같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얘야, 그래. 이윽고 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도 그들은 절대 나와 말다툼하지 않았다. 사실 그게 내게는 더 끔찍했다.
예전에는 의견이 맞지 않을 때마다 난 부모님과 고함을 치며 싸웠다. 그냥 정해진 것처럼 그랬었지. 하지만 부모님은 그레이스와는 한 번도 말다툼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는 반응은 분명 그레이스를 대하는 그것과 같았다. 나를 그레이스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부모님과 다투기를 그만두기로 했다. 나에겐 외부의 증인이 필요했다. 부모님의 기괴한 집단적 망상에 오염되지 않은 제3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다음 상담 시간에 나는 벤스 박사에게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엄마가 나를 그레이스로 착각하는 것, 아빠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상황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까지. 벤스 박사는 그런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여 내가 계속 말하도록 북돋았다. 하지만 아주 역겹게도 상담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을 향해 말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알약 한 병을 처방해 드릴게요. 제때 복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아질 겁니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는 그 상냥한 의사를 얼빠진 듯 바라봤다. 불과 2분 전만 해도 나를 위로하며 내 말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미친 사람은 내가 되어 있었다. 벤스 박사는 책장으로 손을 뻗어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잘 들어, 그레이스. 네가 자신을 페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상담할 때마다 서명 기록을 남겼다는 건 분명 기억하겠지? 저 이중인격자와 말을 섞기 싫었지만 맞는 말에 대답은 해줘야 했다. 네, 근데요? 벤스 박사는 서류철을 열어 책상 위에 두고 내 쪽으로 돌렸다. 머리 위에 형광등이 서류철의 플라스틱 표지에 차갑게 반사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모든 상담 기록의 서명란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그레이스 밀러. 아름답고 비스듬한 필기체였다. 나는 절대 흉내내지 못할 그레이스의 글씨체. 그 동의서에는 아빠의 딱딱한 글씨가 있었고 다른 서류에는 엄마의 유려한 글씨가 있었다. 그리고 서류의 어디를 어떻게 뜯어보아도 내 글씨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서류철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이곳에서 1년 넘게 심리 상담을 받아왔다. 이윽고 자연스럽게 내 목소리가 높고 날카롭게 변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내는 소리임에도 나는 그게 싫었다. 당장 진정시켜야 할 미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이 씨발, 난 이걸 쓴 적이 없어. 당신들이 진료 기록을 뒤섞은 게 나머지 말은 목에 걸린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방 안에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두 손을 내리고 있었다. 눈물 자국 하나 없는 너무도 깨끗한 얼굴. 조금 전 흐느껴 울던 모습은 마치 내 상상이었던 것처럼. 엄마, 아빠, 벤스 박사. 그 모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조금 흘렀다. 자, 약 먹을 시간이야, 그레이스. 나는 엄마에게 물잔을 받아들고 엄마가 건넨 알약을 입에 털어넣은 다음 입을 크게 벌려 삼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엄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 엄마가 나가자마자 욕실로 달려가 목구멍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그렇게 소리를 삼켜가며 한바탕 구역질을 하고 나니 알약 몇 개가 물 위에 떠 있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손을 뻗어 변기 물내림 손잡이를 눌렀다. 그리고 나는 보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다. 벤스 박사가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엄마는 병상에 누운 환자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듯
작은 종이컵에 알약 2개를 담아 내게 가져왔다. 그러면 나는 미소를 짓고 물을 마신 뒤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했으며 엄마가 나가고 나면 욕실로 들어가 억지로 토했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내 얼굴에서 달라진 점을 찾았다. 헌데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세세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엄마에게 대답을 할 때면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반음쯤 높아져 부드럽고 미안해하는 말투로 바뀌었다. 뭐랄까, 그레이스의 목소리처럼. 트라우마가 사람을 이상한 방식으로 뒤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끔찍한 의심이 기어 올라온다. 그러다 생각을 멈추고 아니라며 머리를 휘젓는다. 그럼 혹시 알약을 전부 토해내지 못해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나의 순종적인 행동은 보답을 받았다. 부모님은 감시를 느슨하게 했으며 나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게 우리가 너를 믿는다는 표시란다. 엄마는 말 잘 듣는 강아지에게 상을 주듯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리엄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행히 리엄은 거의 즉시 답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몇 블록 떨어진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와 그레이스가 자주 가던 곳. 이윽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침실 창문을 넘어 약속 장소까지 단숨에 달렸다. 그렇게 내가 도착했을 때 리엄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그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어딘가 불안하고 소심해 보이는 모습. 안녕, 페이스. 난 네가 다시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이야? 중요한 말이라는 게?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그리웠던 걸까? 나는 멍청한 얼굴로 말하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두 팔로 끌어안고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진정된 뒤 그동안 내게 벌어진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다. 말하면서도 내심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정신병 환자 취급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세게 깨물고 내가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린 뒤 입을 열었다. 페이스, 그레이스 때문에 네가 나를 미워하고 아마 내가 죽기를 바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어. 이제 보니 리엄은 폐병에 걸린 쥐처럼 창백했다. 그리고 그 폐병 걸린 쥐는 다음 말을 꺼낼 용기를 끌어모으려는 듯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마 네 부모님은 죽은 사람이 너이기를 바랐던 게 아닐까? 이 새끼는 대체 왜 살아있는 걸까? 그냥 내가 죽여야 되나? 죽은 사람이 나이기를 바랐다고? 그리고 이 폐병 걸린 쥐새끼는 내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듯 자신의 생각을 계속 말했다. 그들은 네가 죽었기를 바랐기 때문에 네가 그레이스라고 믿게 만들려는 거지. 어쩌면 그 상담사와 짜고 있었을지도 몰라. 종이 기록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으니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머리가 차가워졌다. 만약 내가 죽고 그레이스가 살아남았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았을까? 그레이스는 이해심이 깊었으니 페이스가 죽은 뒤에도 엄마와 아빠를 아주 잘 위로했을 것이다. 그런 부모님은 서서히 고통을 잊고 다시 완벽한 가족으로 돌아갔을 거고, 성질 급하고 정 떨어지는 페이스를 지워버릴 수 있다면. 페이스? 페이스 내 말 듣고 있어?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리엄은 깊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페이스. 내가 도와줄게. 꼭 이 일을 밝혀내도록 도와줄게. 그게 누구든 다시는 아무도 너를 해치거나 바꾸지 못하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알았지? 아?
그제야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깊은 안도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단 한 사람, 내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됐고, 나는 그 사람을 찾아냈다. 나는 부모님이 열린 창문을 눈치채기 전에 몰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어지러울 만큼 벅찬 기분으로 침대에 누워 리엄이 내 이름을 부르던 소리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페이스, 페이스. 물론 나는 페이스였다. 언제나 그래왔다. 그리고 그 달콤한 안도감은 다음날 아침까지만 이어졌다. 주방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야, 그레이스. 그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리엄이 나를 알아봤고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리엄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억지로 그레이스라고 믿게 만들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폭로하겠다고 소리치면서. 헌데 반응이 이상했다. 음모가 발각된 사람들처럼 당황하기는커녕 부모님은 그저 서로 눈빛을 한번 주고받은 뒤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레이스, 얘야. 리엄은 죽었잖니. 허!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라 거의 즉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바로 어젯밤에 리엄을 만났다. 아니, 어제라고 하기도 힘들지. 바로 10시간 전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근데 죽어? 헌데 조용히 있던 아빠가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 기사 하나를 띄웠다. 너무나 잘 아는 사진. 그날의 교통사고. 그리고 그의 이름. 리엄. 머리는 너무도 말짱했지만 왜인지 손이 덜덜 떨려왔다. 나는 곧장 내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교통사고를 검색했다. 그리고 똑같은 기사가 눈앞에 나타났다. 사고로 죽은 사람이 그레이스도 페이스도 아니고 리엄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분명 그 기사를 몇 번이나 읽었다. 헌데 분명 같은 내용이었지만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이게 뭐야? 부모님은 멍하게 기사를 바라보는 내게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 시작했다. 다만 그건 더 이상 내가 알던 원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세부 내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었고 이야기를 잘못 기억하는 사람은 나였다. 새로운 이야기에서는 그날 밤 그레이스와 리엄이 함께 외출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리엄이었다. 그레이스는 살아남았다. 장례식도 리엄의 장례식이었다. 깨진 비커에 손가락을 베인 사람도 리엄이었다. 여자아이는 처음부터 단 한 명뿐이었고 그 이름은 그레이스. 페이스는 없었다. 페이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언제나 외동딸이었으니까. 나는 어릴 때 찍은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찾아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됐고 모두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해도 10년 전 영상을 손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낡은 노트북에 꽂고 재생을 눌렀다. 맨 먼저 들려온 것은 아빠의 쾌활한 목소리. 어이, 카메라를 좀 봐. 화면에는 분홍색 수영복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레이스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가 왼쪽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물론 난 이 영상을 봤었다. 아니, 기억도 하고 있다. 그러니 뒤이어 나올 장면을 알고 있었지. 페이스가 돗자리 왼쪽에 앉아 젖은 모래에 발을 파묻고 선글라스를 잃어버렸다고 떼를 쓸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가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해변과 파란 돗자리뿐. 어린 그레이스는 고개를 돌려 옆에 텅 빈 모래자리를 바라봤다. 모래 한 줌을 벗어 빈 허공에 던지고는 깔깔 웃었다. 문득 화면 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아무래도 병원에 다시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영상이 끝났다. 이유 모를 평온함이 서서히 나를 감쌌다. 더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분노를 느낄 수 없었다. 난 지금껏 맞서 싸우려고 했다. 맹세컨대 정말로 노력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아름답고 비스듬한 필기체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쩌면 페이스는 외로운 아이의 마음속에 그려진 유령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레이스 대신 부정적인 감정을 짊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교통사고로 기억이 산산이 부서진 뒤 내 뇌가 뒤늦게 기억을 복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존재해서는 안 될 기억을 조금씩 지우고 페이스라는 이름의 망상을 삭제하면서 마침내 내가 다시 그레이스의 몸 안으로 부어질 때까지.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모르겠다. 내 감정이 어딘가로 떠내려가는 것이 느껴진다. 그 날카롭고 들쭉날쭉한 생각들이 매끈하게 다듬어지고 있다. 어느새 이 글을 쓰게 만든 분노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레이스, 얘야, 저녁 준비됐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토마토 수프를 만들었단다. 페이스는 토마토 수프를 싫어했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어둠 속에 앉아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입안에 침이 고인다. 그 목소리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맛있게 들린다. 문득 키보드 위에 놓인 내 손을 내려다본다. 이제 더는 떨리지 않는다. 손가락에 힘이 풀리고 손톱은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다. 이제 곧 페이스는 사라진다. 따뜻한 불에 녹아드는 한 꼬집의 소금처럼 페이스가 풀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이제는 아프지도 않다. 오히려 나는 평온하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 노트북을 닫아야 할 것 같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손을 씻고 엄마가 식탁 차리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첼로 수업을 받으러 가야지.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바로 전 영상이 30분이라서 그런지 이것도 긴 편인데 편집이 빨리 끝난 기분? 제보 주신 분이 따로 말씀을 안 해주신 거 보면 실화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페이스가 자신의 기억을 잃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레이스가 잊어버린 자신의 기억을 찾고 있는 건지. 전 개인적으로 그레이스 쪽이 취향이라서 기억 찾는 그레이스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